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9월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올해 9월 모의고사를 본 모든 수험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우리 11월 대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앞으로의 2달을 보낼 것인가의 전략이 중요한 거지 성적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수시 원서가 시작이 되고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시 라인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은 9월 모의고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일단 먼저 9월 모의고사 좀 어땠는지 국영수 과목 선생님들과 함께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상 수능 1교시, 그래서 수능에서 아이들의 멘탈을 흔들리게 하는 그 과목, 국어입니다. 네, 모의고사 국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 국어입니다. 네, 일단은 쉬웠죠? 엄청 쉬웠습니다. 엄청 쉬웠고요. 네. 저는 왼손으로 풀었어요. 제가 오른손잡인데 잘 못 본 친구들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못 본 친구들도 체감은 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인정은 했을 거야. 그쵸. 조금 상위권 친구들은 아쉬웠겠고, 뭔가 더 격차를 벌리고 표점을 더 딸 수 있었던 국어였는데, 상위권 친구들은 쉬워서 좀 아쉬울 거고, 오히려 중위권에서 이제 도약을 하는 친구들은 내가 처음으로 90점대 점수를 받았잖아. 그래도 좀 사기 진작을 해주는 그런 9월 모의고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 때는 즐거웠대. 그렇죠, 어머, 그렇죠. 어머, 내가 국어가 이렇게 잘 풀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채점을 하고 1컷을 확인하는 순간 아, 이게 나만 쉬운 게 아하. 아니었구나 네. 되면서 약간 우울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쵸. 친구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E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등급 컷이 화법과작문 98. 근데 제가 보기엔 100이 나올 것 같아요. 100점 1컷이 나올 것 같고, 야, 국어에서 이게 네. 말이 돼? 언어 매체에서는 96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올라갈 97. 가능성이.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쉬운 걸 걷어내고 경향성,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나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부분일 텐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6월 모의고사를 좀 더 많이 보십시오. 9월 모의고사는 사실 6월 모의고사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모는 솔직히 쉬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간을 더 줘도 못 풀었겠다라는 지문은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 9월 모의고사도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은 정말 준비 자체가 덜 됐던 거고, 근데 이제 중위권에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6월 모의고사로 다시 회귀해서 6월 모의고사 분석을 다시 한 다음에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된다면 확실히 틀은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그 틀을 이제 한번 어떻게 직조됐나를 보자면, 독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제집 배열로 가보겠습니다. 독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도 사회 지문 하나, 그 다음에 과학기술 지문 하나, 그 다음에 인문 철학 지문 하나, 이렇게 틀을 맞춰줬어요. 근데 이 갈래로 틀을 맞춰준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게, 원래는 경제나 법에서 힘을 빡 주고 이걸 푸냐 못 푸냐로 1, 2등급을 갈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는 스톡 옵션 지문, 경제 지문인 듯 하지만 법의 느낌도 살짝 가미했고, 이번에는 법 지문, 공정거래법 지문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공정거래법 지문 같은 경우는 매우 단순했던 게, 지금 이 얘기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법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라고 하면은 툭 치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뭐 어렵다 이런 생각만 들면 안 되는데, 법지문 같은 경우는 이 인간 사회 구성원들의 그 다양한 상황을 법으로 규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되는 법정에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사례를 던지고, 그 사례를 이제 분석해 줄 수 있는 케이스를 딱 나눕니다. 보통 킬러 법지문 같은 경우는 한 케이스가 3개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게 합법일 때, 또 합법인 경우 2번째, 이게 위법일 때, 요런 느낌의 케이스 분류가 한 3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 공정거래법 지문을 보면은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단순하고 명료했던 그런 지문이 나왔는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든 힘을 주고 다시 케이스 분류 3개로 해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법 지문을 조금 더 강력하게 대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2023 수능 법령의 요건 지문이라고 있어요. 그게 2023 수능에 나왔던 법 지문이긴 하지만 힘이 좀 빠져있는 요즘 기조와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 법에 대한 정의를 던져주고 그 법에 대한 정의를 필두로 해서 이거는 합법이고 이때는 또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2023 수능 법령의 요건 지문도 한번 풀어보길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문으로 나왔던 게 기술 지문이에요. 컴퓨터 기술 암호화폐에 쓰이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6월 모의고사에서는 화학 지문, 플라스티코 지문이 나왔고 9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쫙 보면은 물리학이 나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요거는 살짝 제가 한번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냥 감히 예상을 근데 해보지만 물론 나오면 안 돼요. 설마요. 그래서 물원 물투 친구들은 오 하고 있을 텐데 우리 문과애들 어떡하라고. 근데 수특에 물리 지문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교수님들이 참을 수 있을까? 그래서 쉽게 준비하느니 어렵게 준비했는데 안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그쵸? 수능을 그렇게 준비해. 그쵸.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특 수완에 있는 물리 지문 단단히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문과 친구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던 거 계속 돌아오자면 블록체인 기술도 이 2025 6월 이 플라스티코 지문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이 소재가 유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1문단에서 이 화두를 던져주는데 화두를 던져줄 때 전체 맥락을 던져준다는 거죠. 한번 1문단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화면 보세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정의를 내렸네요. 그렇죠. 묶고 연결하고 저장하고 그럼 이게 이제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 계속 나오는 그렇죠. 구체화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문단에서 그 뒤에 더 자세한 이 순서 과정이 제시되는데 이 순서 과정을 잡을 때도 이거 아직 묶었을 때네. 이거 연결했을 때네. 저장했을 때네. 그쵸. 시험지 보시면 1문단에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라는 워딩이 있죠. 그러면 1문단 두 번째 줄에 형태로 연결한 것을 거기에 대한 과정이 구체화된 거구나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디쯤 읽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2025 6월 플라스티코 지문과 굉장히 똑같았고 사실은 평가원은 과학기술은 이렇게 내왔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으면 큰일 나요. 그 진짜 큰일 나는 거니까 시험장에서 무기력하게 지문 하나 버리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과학기술 기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난도만 따지자면 2025 6월 플라스티코 지문이 한 수 위라서 이번 9월 모의고사로 예열을 좀 한 다음에 기술 지문 예열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월 플라스티코 지문 화학 지문으로 또 한번 실력을 갈고 닦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문단에서 거시적인 과정 던져주고 그 거시적인 과정 잡고 세세한 과정 잡아가는 게 요즘 과학기술 트렌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면은 뭐 과학기술은 전혀 무서울 거 없고요. 여긴 뻔해요. 뻔합니다. 그래서 문과 친구들 절대 겁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는 정말 강하게 예상을 하는 건데 거의 확신하듯이 예상하는 건데 인문 철학 지문이 이제 다시 킬러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인문 철학은 그쵸. 급부상하지 않을까. 이번 바쟁 지문이 있어요. 이제 영화와 함께 이제 철학을 같이 합해서 낸 건데 소재도 재밌고 아주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6월 지문 논리학을 냈고요. 그다음에 9월 지문은 예술과 철학을 같이 냈는데 그러면 지금 6월과 9월에 안 나온 게 동양 철학이거든요. 그러면 수능에서 또 동양 철학으로 힘 한번 빡 주지 않을까. 그럼 또 우리는 했는데 안 나온 게 나아요. 수능 특강 수안에 있는 동양 철학 학자들 좀 공부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이거 나 분명히 말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철학에 대해서는 연계로라도 좀 대비를 해놓고 시험장에서 불상사 생기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인문철학에서는요 다른 워딩이지만
같은 워딩인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쟁이 옹호한 건 현실을 중시하는 영화였고요. 근데 바쟁이 비판적으로 바라본 건 이제 이미지를 중시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지문을 좀 이분법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6월 모의고사도 철학 인문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알았네요. 2025 6월, 2025 9월 모두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항대립적으로 읽어라. 약간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가지문에서도 이미지 중시하는 영화, 그 다음에 현실을 중시하는 영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미지 중시에는 새로운 의미 창조라는 워딩이 들어가네. 그럼 새로운 의미 창조랑 같은 동일선상의 워딩은 뭐지? 몽타주라는 거구나. 그럼 몽타주는 또 같은 워딩으로 뭐로 처리하지? 추상, 상징, 뭐 낯설게, 불규칙적 편집 요런 게 워딩이 뽑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워딩이 뽑혀서 한 곳으로 정리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인문 철학 읽을 때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요. 워딩 기준으로 뽑아 읽지 못하고 뽑힌 워딩들을 어레인지, 그러니까 모아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 철학 어려워했던 친구들은요. 다른 워딩이라도 동일선상의 정보들을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이런 연습을 하기 좋은 지문은 뭐냐? 2022 수능 악명 높았던 해겔의 변증법이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네, 요거는 다른 철학과 교수님들도 혀를 내둘렀던 그런 지문인데 저도 해겔 철학은 꽤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네. 그거 지문 보고 헐 미쳤네. 그렇죠. 네, 그랬어요 정말. 거의 전공 수준, 네. 거의 그런 수준으로 냈는데 저는 그때급의 인문 철학 지문이 좀 나오지 않을까. EBS 연계로 맞춰주면 킬러까지 얘기할 건 없고 다소 어려웠다. 체감상 어려웠다. 하지만 연계 체감이 안 들면 매우 어려운 지문으로 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학은 저는 거의 표시 없이 읽었어요. 문학은 쭉쭉 읽었는데 뭐 물론 연계를 한 작품 줄이긴 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는 고전소설, 고전시가 현대소설, 현대시 다 연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뭐 1등급 80점 중반 이렇게 찍히니까 이번에도 연계를 다 맞춰주고 어렵게 낼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연계를 줄이고 아예 그냥 쉬어버리게. 그러니까 왜 맞아요. 이번에 이렇게 쉽게 내줬을까? 그래서 그게 좀 의문이긴 한데 그래서 뭐 또 시험지 배치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18번에서 21번이 저한테도 좀 생소했던 광안록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이거는 비연계 작품인데 춘향전을 이제 좀 변모시킨 그런 작품이라서 실제로 수능 특강에 춘향전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근데 춘향전은 EBS에 없었어도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연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다 어렵지 않게 읽어내느라 좀 등급컷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광안루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고전소설의 정말 그 전형적인 틀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광안루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고전소설이라면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장면을 끊을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 장면을 끊는 장면을 끊는 기준은 항상 인물의 정서 태도. 그 정서 태도를 확보하면서 이 인물은 이런 정서, 이 인물은 이런 정서, 이 인물은 이런 정서. 그래서 춘향이의 정서를 물어봤던 게 18번에 1번이 결국 누구 정서 태도 직결이었나요? 결국에는 춘향이 정서 태도 직결이었죠. 춘향이는 여기서는 뭐 이도린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몽룡이었죠. 그 이몽룡을 내심 이제 좋아하고 있는 그런 정서 태도를 바로 18번에 1번으로 딱 적절한 거 냈던 거 그런 것들. 즉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독서에서 물어보지 못하는 게 결국 정서태도라는 정보잖아요. 그럼 문학에서 많이 물어보겠죠. 다른 영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전소설에서는 장면 단위로 그 장면 어떻게 나누냐? 정서태도 단위로. 정서태도 뽑아 읽으면서 장면이 나뉘는 거 좀 보시고요. 그 중에 또 하나. 고전소설은 결국 어디가 중요하죠? 대사가 중요하죠. 이게 지금 튀어나왔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지금 튀어나와야 됩니다. 대사가 매우 중요했다는 거. 결국은 구전되던 작품의 그 속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구전할 때는 서술자가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인물의 대사로 처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연극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사에 있는 정보도 다 뽑아 읽으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EBS 연계는 끝까지 놓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처럼 또 뭐 쉽게 춘향전 같은 이제 팔자 좋은 그런 작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맞아.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22, 27 여기는 정말 너무 쉬워서 현대시는 정말 말할 게 없고요. 정말 말할 게 없고 뭐 물론 현대시 연기가 조금 어려운 작품이 나왔습니다. 백석신의 작품이 나왔는데 장현웅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시였는데요. 근데 이 시를 어떻게 공부를 했어야 되냐면요. 아, 이때 일제강점기 얘기고 좋아진 상황이 하나도 없네. 백석이 원하고자 하는, 화자가 원하고자 하는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이야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24번에 정답이 4번인데 리을 발문이든 미음 발문이든 기역, 니은, 디귿이든 뭐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상황이 상반됐다? 이거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좋아진 상황 하나 일절 없고요. 본인이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상반된 상황이라고 하려면 좋고 나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뭐 나빴다 좋거나 그쵸. 좋아지거나 그쵸. 좋아졌다가 나빠지거나. 그렇죠. 근데 좋았던 상황이 일절 없었던 작품이라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너무너무 쉽게 빵 하고 찍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 구모에서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랐던 친구들은 아 본인이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위권 친구들은 EBS 계속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비연계 시는 정말 무난하게 나왔고 그 오히려 저는 차라리 다지문에 이 이문원 노종기라는 수필이 하나 나왔어요. 수필은 2024 수능 이즈물 노남이라는 수필을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풀어봤어요. 저도. 그렇죠. 뭐가 이렇게 어렵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죠. 풀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필로 항상 힘을 줄 준비는 돼 있는 분야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수필은 비연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수필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A vs B, A equal B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인데 비교 대조로 깨달음을 얻냐 혹은 공통점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6월, 9월이 매우 좋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은 기치서행, 2024 6월입니다. 기치서행은 비교 대조로 본인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욕과 의리 둘 중에 뭐가 낫냐? 아, 의리가 낫다. 그 다음에 또 문희단기라는 2024 9월 기출이 있는데요. 그 문희단기는요, 이 청자의 말과 화자의 말을 서로 배치시켜 놓으면 서로 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래, 너 말이 맞다로 이제 또 깨달음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물 위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바다 쪽에 살든 육지 쪽에 사든 다 물에 사는 거 맞다라고 해서 문희단기 쪽에서도 비교대조한다는 선지가 나올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뭐 기역보다 니은을 이런 선지가 답이 됐던 걸로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수필은 항상 A equal B 대상이 서로 같냐 아니면 A vs B 대상을 서로 비교대조할 수 있냐 요걸로 내는 이 기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이 이문원 노종기도요 A equal B였어요. 나무와 암소 두 개 사실상 인간의 손이 필요하다. 인간과 자연은 항상 조화가 필요하다. 요런 걸로 이제 얘기를 끝마치는 수필이라서 근데 선지가 어렵지 않아가지고 그냥 읽었으면 될 거예요. 그냥 읽었으면 되는데 근데 이런 행동, 동작들은 이런 아이디어들은 이제 어려운 시험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놨는데 안 나오는 게 나아요. 내년에도 이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니까 우리 좀 바삭하게 해놓읍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28, 30일 현대소설. 아, 여러분 현대소설은요. 이제 정말 알겠습니다. 이제 평가원 교수님들께서 확실히 원하시는 거 알 것 같아요. 작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게 무성격자라는 작품이 있었고 2022 수능에 나온 작품 중에 매우 잘생긴 우선하나라고 있어요. 이 두 작품은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벌써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내 수험생들은 벌써 무슨 말 할지 알 거고 2022 수능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와 2024 6월 무성격자는요. 결국 적극적이지 못한 인물, 즉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못하는 혹은 좌절하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번 2025 9월에서도 유능길 날개 떠는 수갑이 나왔어요. 날개 떠는 수갑 당연히 EBS 연계였고 이거는 EBS 장면을 거의 다 연계를 해줘서 이거는 정말 안 읽고 풀 수 있었던
그런 작품 중에도 속하는데, 즉 여기서 보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31번 보기입니다. 중도적 주인공이라고 해요. 이거는 연계체감을 느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딱 알 겁니다. 결국에는 회사에 저항하지만 회사를 그만두진 못하고요. 회사에 저항하고는 싶고 이도저도 아닌 인물상, 그래서 적극적이지 못한 인물상, 요거를 또 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결국에는 2025 9월도 인물의 캐릭터 위주로, 즉 줄거리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줄거리 정리가 아니라 이런 인물이니까 이런 반응은 당연할 거야. 이런 인물이니까 이런 대사를 치는구나. 이런 인물이니까 이런 이해관계에 속하는구나. 즉 인물 탐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정리로 현대소설 기출분석은 스토리 정리 제발 그만하시고 인물 탐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전소설은 인물이 단편적이고요. 영웅이면 영웅, 나쁜 놈이면 나쁜 놈, 착한 놈이면 착한 놈 다 정해져 있는데 현대소설은 아니다 이거죠. 얘가 악역인지 선역인지 애매모호할 때도 있고요. 얘가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라고 애매하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건 다 캐릭터 분석이 먼저 동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2025 6월에서는 캐릭터가 아버지를 혐오하던 나에서 중략 이후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나, 캐릭터의 변모 과정을 냈고, 이번 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은요 결국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 이 두 가지 캐릭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변화되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작품, 그 다음에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작품 뽑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이것도 제 파이널에서 데뷔를 해드리니까요. 제 컬이 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소설은 딱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여기는 뭐 선생님도 보이시겠지만 정말 깨끗하게 풀었죠, 제가. 그래서 그냥 읽고 풀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철 작품 평시조를 2작품이나 내줬는데 여러분 여기서 설마 선생님 EBS에 관동별곡 있던데 그럼 관동별곡 안 나오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21 6월에 관동별곡 냈는데 2021 수능에 정철의 3위인 곡을 또 냈어요. 1년에 2번 나온 작가가 정철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정철의 수능 완성 있는 관동별곡은 여러분 해놓으셔야 됩니다. 또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전시가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여기도 정서태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독서에서 물어보지 못한 정보, 정서태도. 요거 단위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그리고 조전성의 호화곡도 여러분들 알고 있다는 전제에 여기는 정말 휘뚜루마뚜루 세 문제 정말 한 3분 컷 내야 됐습니다. 정말로 여기는 난도가 너무 쉬워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뽑아가실 게 결국 보기가 굉장히 많은 걸 줬어요. 34번 보기입니다. 정철과 조종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 극심, 그러면 바로 튀어나죠. 뭐요? 그쵸, 유배죠. 요런 키워드가 바로바로 떠오르게끔 화자의 상황을 준다 이거죠. 요즘 보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화자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 보기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살림에서 은거하는 등 이런 말 들으면 그러면 아쉬움이 있으려나 화자가? 이 정계에 대한 아쉬움? 혹은 그냥 자연에서 은거하면서 느끼는 만족감, 이 둘 중에 하나 말하겠네. 이 생각을 떠올리고 바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EBS 연계는 당연하고 비연계 작품까지도 보기에서 화자의 상황을 주는 트렌드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보기 먼저 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025 9월 이 대략적인 이 영역별 요약이고요. 선택 과목은 솔직히 뭐 엄매 하나 있어요. 엄매에서 이제 품사 관련한 문제를 냈는데, 품사 관련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은 수능에서는 엄매러들은 문장 성분 관련한 이 개념을 또 복기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품사 다음 단원이 문장 성분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제 엄매도 결국엔 단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원 간 유기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품사 냈으면 문장 성분을 내려는 그 약간 기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장 성분 혹은 문장 구조 이 두 개 잘 좀 공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장러들은 제가 왜 말 안 하는지 아시겠죠? 화작은 제가 돈 받고 강의를 안 해요. 제가 유튜브에 요거는 정말 제가 봉사 개념으로 올려놓은 건데 그 화작 강의는 트렌드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유효한 강의인 거 이번에도 확인이 돼서 여러분들 화법과 장문 제 그냥 무료 강의 한 3편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 화작 파이널 뭐 안 하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준비해 볼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이었고요. 다운그레이드된 시험이라서 배울 건 없었던 시험이지만 좀 아쉽지만 방심하지 마시고요.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이 입시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입시일기 보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이 제3자 입장에서 끝내놓고 그쵸. 나도 좀 그랬는데 그쵸. 얘네 또 그러네 막 이런 거. 그런 것만큼 정말 재밌는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재밌게 유니브 클래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잘 돼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가장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죠. 바로 수학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베델의 수학 주치 도영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일단은 9월 수학은 좀 이랬어요 하는 총평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굉장히 쉽긴 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쉬웠고 막히는 문제가 미적분 30번 제외하면 진짜 단 하나도 없었어요. 뭐 확통은 솔직히 이거 뭐야, 이거 뭐 다 100점이겠는데 라는 느낌까지 있었고 실수하면 2등급이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하나 틀린 2등급. 그리고 앵간치 좀 속된 말로 좀 친다는 친구들은 다 100점일 것 같아요. 96 아니면 100이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최상위권들은 좀 많이 손해를 봤을 시험이고요. 근데 이게 육모 때는요, 사실 저도 육모를 치면서 엄청나게 어렵진 않은데? 이러면서 풀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체감상 엄청 어려웠다고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다 같이 쉽다고 얘기를 했어요. 쉽기는 쉬웠다. 쉬었는데 내 점수는 안 쉬었다. 그렇지.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았던 것 뿐이죠. 자, 여튼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네. 9월 모의고사로 트렌드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실 만한 문항이나 특징들이 좀 있었을까요? 약간 육모 트렌드 중에 어려워 보이는 척하는 문제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길고 그리고 나 신유형이야, 너 한 번도 본 적 없지, 이런 느낌의 신유형인 척하는 문제들이 꽤나 많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랬어요. 그 예를 들면은 13번 문제, 글이 일단 길었고 글 길면 일단 힘들어. 일단 글 길면은 숨이 막히고 시작해요. 싫어. 저도 이걸 보면서 살짝 무서웠거든요, 처음에. 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겁만 줬지. 약간 치와와 메타. 치와와가 맹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잖아요. 막상 상대해보면 별거 아닌 거야.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허탈해요. 이거는 그냥 정적분 하면 계산 3줄 만에 끝나는데 이런 수준의 문제를 줄글 이만큼 박아놓거든요. 그럼 애들이 보면서 나 이거 풀 수 있을 리가 없어 하면서 넘겨요. 그치. 겁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13번뿐만 아니라 14번 같은 경우에 저는 근데 참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구나, 계산을 하게 시키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네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알고 있니라고 묻는 느낌이 좀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14번이 지수로그 함수로 도형이랑 연결해서 푸는 문제인데 저희가 지수로그에서 기울기 개념을 적용시켜서 배운 게 없거든요. 그럼 풀 수 있는 게 도형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기울기 개념이 막 헷갈리고 이거 여기 할 수 있나 저기 할 수 있나 이러기 시작하면은 종종 이걸로 미분해야 되나? 이런 친구들이 생겨요. 그 순간 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개념을 공부했는지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쉽긴 했지만 공통 21번 문제랑 그리고 미적분 29번 문제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자칫하면 틀릴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21번 문제는 연부등식을 배운 적이 몇 번이나 있나라고 생각해봐야 돼요. 연부등식을 배운 적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연결돼 있고 그 사이에 fx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점 좌표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부등식을 생각을 안 하고 샌드위치 정리다 하면서 극한 취하고 이러는 순간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좀 잡아줬어야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9번 미적분 문제는 변수가 일단 2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무한급수니까 무한급수인데 이거 변수를 어떻게 바꾸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거기서 끝인 거예요. 또.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변수를 기준으로 시그마를 전개하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도 좀 고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 미적분 28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8번. 예. 네. 식이 많아요. 근데 조건이 없어요. 근데 식도 막 미분돼 있고 fx가 뭔지도 모르는데 삼각함수랑 곱해져 있고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손을 놓고 그냥 안 풀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하는 회로가 잡혀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문제는 쨌건간에 fx 코사인 2분의 파이 x dx니까 그리고 정적분이 0에서 2까지고 나머지는 다 0에서 1까지예요. 이걸 풀 수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 구간 바꾸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로. 그럼 구간 바꾸고 나서 얘를 어떻게 갖고 있는 gx랑 연결시킬까 하면 끝납니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끝이 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오지 않는다면 풀이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훈련하지 않는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요. 이 gx 어떡하라고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8번, 29번, 30번은 그래도 좀 볼 그게 있었다고 보입니다. 미적분에서는 그랬고 확통은 여지없이 또 이게 지금 수능 문제?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공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21번 하나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어려웠던 문제도 없고 고전적으로 어려웠던 15번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문제가 원래는 어렵거든요. 원래 항상 애들이 두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쉽게 나왔어. 너무 쉽게 나왔어. 솔직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쉬운 4점, 3점이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삼시사 수준으로. 어삼시사예요, 어삼시사. 그러니까 애들 맨날 네. 얘기하는 어삼시사가 어떻게 15번에 나와 말이 돼? 네, 맞아요. 딱 그 수준이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아주 재미난 문구 맹수인지 알았는데 치와요 치워. 하는 문제들이 꽤 많았다. 예.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좀 꼼꼼히 봤으면 충분히 풀을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일단은 겁을 먹으면 위험했었던 거.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개념을 좀 꼼꼼히 보면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문제만 그냥 드립다 양치기 하면 하는 문제들. 안 풀리죠. 본 적이 이런 없으니까. 것들. 예. 그런 문제가 많았고 앞으로 수능에도 이렇게 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능에도 똑같이 글 길게 해놓고 너 이거 읽을래 말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의 명제적 정의 이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의 명제적 정의라는 게 뭐 짝수라면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승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3의 배수보다 1만큼 작은 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8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수의 명제적 정의인데 이걸 정의를 못하면 마지막에 부정방정식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명제적 정의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어려워지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에 21번이나 13번도 둘 다 마찬가지로 식이 여러 개가 나오면 반드시 상호 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성이 무조건 있어요. 13번은 사실 최고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을 딱 비교해보면 다른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다른데? 이게 다를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는데? 이런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13번 뿐만 아니라 21번 그리고 28번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평소에 약간 흘려들어요. 문제를.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문제를 읽을 때 막 날려서 읽고 막 읽으면 사실 읽으나 마나다. 그래서 요거를 꼼꼼하게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실전에서 좀 해결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자, 여튼 이제 2달. 이제 정말 이제 2달. 2달 남았어요. 2025 학년도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2달 남았는데 이 남은 시기는 좀 어떻게 공부를 마무리하고 6개월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92점 이상 받은 친구들은 실전 모의고사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실수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글을 안 읽는 거는 현장 가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긴장되면 글이 안 읽힙니다. 그냥 그 습관을 미리 고정시켜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모의고사 경험치가 좀 늘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80점에서 92점 받은 친구들 사실 이 점수대가 나오는 이유가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이유일 수는 없어요. 정말 많아요. 이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이 밑에는 사실 안 해서 못한 거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유를 정확하게 못 찾는 순간 이 점수에서 고정되거나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수능에서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일단은 틀린 이유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하셔야 돼요. 메타인지를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이걸 인정할 수 있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뭘 배웠고 그 다음에 다음엔 안 틀릴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점수가 명확하게 나온 이유, 기존의 행동과 공부 방식, 네 사고 방식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 행동 양식 자체가 이 점수로 이끈 거거든요.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야 되고 만약에 실수가 많았다? 실무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64점에서 80점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이 손 못 댄 게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손을 못 댄 문제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손 대다가 중도에 포기한 문제들인 거고 이런 친구들은 풀이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풀이법을 익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미적분 28번으로 예시를 드렸는데 문제를 먼저 본다면 풀이 과정이 길지 않아요. 절대. 근데 이거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읽다 보니 머리에 정보가 너무 많아져요. 많은 정보를 뭐부터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순서를 모르니까 얘가 먼저야 얘가 먼저야. 아 이거 어려워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기 위해서 풀이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에서 출발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개념 제대로 돼 있으면 안 풀리는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 싶으면 야 너 무슨 개념 배웠어? 생각해봐 라고 하면은 자, 치수로 감소해서 기울기가 있었나? 없었는데? 가 되면 좌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좌표 대입해서 풀면 되겠네 라는 답이 도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야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어떻게 풀어? 이것만 하고 있으면 결국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무조건 풀이법을 익히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52점에서 64점 친구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힘든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부터는 이제 공부를 좀 안 했다라는 군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문제풀이 양이 적다고 하고 싶어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사실 제가 문제 많이 풀란 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하는데 이 친구들은 좀 문제를 푸셔야 돼. 양치기를 병행해서 푸셔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념을 보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못 푸는 걸까? 어느 개념을 모르는 걸까? 하면서 문제가 안 풀릴 때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 그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근데 쎄는 풀면 안 돼요. 저는 원래 센 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센을 풀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문제, 그거보단 조금 더 어렵게 적용해서 직관적으로 개념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개념이랑 연결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조금 하시면 점수가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마지막 52점 이하 52점 이하는 일단 4점짜리는 싸그리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요. 최후의 전략을 한 72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뭘 하시냐면 제가 항상 교과서를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교과서를 버리세요. 왜 교과서를 버리셔야 되냐면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됩니다. 교과서 버리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양치기를 시작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 센의 한 1000문제가 됩니다. 일주일 만에 끝내세요. 말이 안 되죠? C단계 다 제끼고 A단계부터 다 하고요. B단계 풀 수 있는 것만 풀어. 그리고 B단계 안 풀리면 해설지를 보고 이걸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하고 풀면서 일주일 안에 끝내세요. 솔직히 되게 버거운 미션이거든요. 되게 버거운 미션이라서 늘리면 2주까지도 늘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52점 밑으로 또 수능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엔 실무를 해야 되거든요. 실무는 5등급, 6등급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점수가 그 상황에서 약간 극대를 찍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단은 센부터 준비를 하시라. 그리고 많이 하면 어삼시사까지는 가셔도 된다. 근데 되도 안 하게 엔제 하지 마세요. 엔제 단 한 문제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제 하지 마시고 그냥 센부터 하세요. 알겠죠? 교과서 버리시고 제가 꼭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받아들이고 면밀히 분석하고 올해 수능 준비하세요. 그러면 커리어 하이가 수능이 됩니다. 자, 마지막 영어 시간입니다. 육모 때 정말 너무 어려워서 모든 아이들을 멘붕에 빠지게 하더니 이번 9월 모의고사 또 너무 쉽게 나와서 역시 아이들을 좀 당황스럽게 한 그 과목입니다. 영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도움을 주실 분은 동영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육모에 익숙한 분이시니까 선생님 이번에 구모 영어 좀 어땠는지 총평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영어에서 저도 육모의 악몽을 알고 있거든요. 너무 심했죠. 저 그거 풀면서 땀 조금 흘렸습니다. 그치. 그래서 보통 영어에서는 난이도는 총 3가지로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지문이랑 소재의 추상성, 그 다음에 보기의 까다로움, 그다음 3번째는 정답의 근거가 대놓고 나와 있냐, 아니면 숨겨져 있냐. 6월 모의고사는 이 3가지가 거의 콤비네이션 피자처럼 네, 그냥 꽉꽉 닫혀 네, 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1등급 비율이 1.47%가 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구모 같은 경우는 이 육모랑 비교했을 때 육모 같은 경우 정답률 30% 미만이 7문제 정도 있었는데 이번 구모는 3문제. 세 문제라도 있어요? 네, 다행이긴 하네요.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구모랑도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 구모에는 5문제 있었어요. 작년 구모가 구모보다도 이제 쉬웠고 육모보다는 훨씬 쉬웠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30% 미만 정답률로 계산했을 때 지금 육모는 7개, 작년 구모 5개, 이번 구모 3개. 그러니까 이제 1등급 아까 퍼센트가 1%, 4%, 그 다음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한 7, 8% 중에도 8%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난이도로 보면은 맞는데 아이들이 이번에 육모 때 너무 영어를 뒤어가지고 정말 요번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작년에는 육모 끝나면 애들이 약간 이렇게 들었어요. 나 알아 이러면서 어차피 나 90 나와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요즘 애들이 약간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열심히 한 것이 어느 네. 정도 좀 반영이 되면 네네. 8%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9%는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느낌이 있잖아요. 또. 그치. 저는 형광생은 보통 상위권만 있어가지고 그 느낌은 형광생들 바탕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 왕자를 다시 탈환했다 애들이 걔네들은 이제 왕자를 탈환했다 해서 한 95 이상이 많았어요 평균적으로. 진짜 한두 개? 한두 개인데 그것도 아예 모른다기보다는 조금 아쉽게 실수했다 하고 중위권은 반반인 것 같아요. 반은 중위권은? 진짜 엄청 올랐어요. 반 맞아요. 정도는. 저도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직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채점 네네 맞아요. 보잖아요. 현재까지는 되게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70점 이상이었던 친구들 아주 무난하게 85 이상 네, 맞은 맞아요, 아이들의 맞아요. 비율이 꽤 많다. 그래서 거의 떨어졌다는 거의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중위권의 대부분은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친구들은 거의 2등급 이상 오른 친구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어요. 맞아요. 4에서 2등 케이스도 네, 많고 맞아요. 3에서 1등 케이스도 많고 근데 하위권한테도 물어봤는데 하위권은 이게 뭐가 쉽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그냥 항상 많았어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구모가 쉬웠음? 이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풀지 못하는 문제 아니었을까. 그렇지. 그 어떤 난이도로 나와도 그 친구들은 어려운 거예요. 네 맞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마 똑같이 체감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제 무난했던 시험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현 씨 그러면 우리 요번 구모 때 영어 조금 아이들이 까다롭게 생각했었을 문제 한 3문제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좀 평이하다고 얘기했고 네네. 그러면 그런 문항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오답률 1위가 30번이었는데 어제 라이브 해설 때 반응도 그렇고 맞춘 애들이 저는 많았어요. 좀 더. 저거 풀어봐도 30번은 좀 할만하지 않았나. 그래서 1위는 여기서 조금 다루기가 저는 애매하다고 보고 오히려 2위가 어려웠어요. 저는 이 한 문제만 보시면 이 보시는 분들도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4번이 전 육모의 향기가 났어요. 34번. 네, 약간 그 스물스물 그 PTSD가 살짝 오면서 이거다. 그래서 저는 이 34번이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육모의 그 어떤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문제가 34번이라서 수능 때 긴장해 이런 느낌. 나 낼 수 있는 거야. 이번에 좀 참았어. 아예 안 낸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그게 아이들의 34번. 상위권 애들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좋긴 좋은데 무서운 거죠. 와, 이 비율이 늘어나면 또 간당간당해질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그 34번이 왜 어렵냐면 제가 이제 그 비율을 좀 해드리면 우리 엄마의 요리는 맛이 없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엄마의 요리는 뒤에서 1등이다. 이러면 이제 뒤에서 1등인 거니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1등만 보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가 1등이라고? 이거지. 이렇게 가버리면 틀리는데 뒤에서 1등의 그 뒤에서라는 느낌을 그걸 영어로 나왔을 때 또는 철학 지문일 때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4번도 루소의 이론이 나왔어요. 개인의 자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지문에 어떤 그 말이 어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보기에서는 그의 애착들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착이라고 했을 때 애착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친절, 연민 이런 것들을 애착이라고 표현했는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애착하는 순간 뭐지? 다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어 시험장에서는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다른 사람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진 않고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제가 34번 풀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얘들아 이거 속어 아니면 힘들겠다 제가 이랬어요. 속어로 접근하지 않으면 확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꼭 속어로 접근해서 어려운 보기들은 한 방에 절대 못 그리니까 좁혀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중위권이랑 하위권한테는 사실 이 친구들은 뭐 오답률 1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중요한 아니고 건 어차피 거기 못 건드리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가 풀었는데 어렵다고 느낀 문항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40번이었다고 봐요. 물론 상위권한테는 전혀 쉬웠지만. 쉬웠지만 그래서 왜 40번이 어렵냐 하고 제가 다시 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단서가 명확하긴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못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저기 장미꽃 한 종이가 섞여 있는 거를 지나가면서 봤지만 그 친구들은 본 적이 없다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봤는데 앞으로 나아가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해석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문제 풀고 어디서 정답을 느꼈는지 그 근거를 표기하는 훈련을 하고 다음번에는 실전에서 문제 풀면서 느끼도록 훈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풀고 나서 꼭 정리하세요. 근거에 대해서. 너무 깨끗해요, 시험지가. 진짜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면 이런 40번 같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구모조차도 어렵다라고 평가하는 우리 하위권 친구들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잖아.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해야 돼. 일단 이 친구들은 심리 상태부터 가야 되는데 너무 흔들려요. 막 흔들린다고? 네, 너무 흔들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6등급인데 너무 지금 기간이 짧잖아요. 수능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데 등급 낮으니까 약간 그 미신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1타 강사의 뭐 가장 시그니처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럼 또 그거 우르르 들으러 가고. 근데 1타 강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쟤는. 그 친구가 안 맞는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어디에 흔들릴 때가 아니라 정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정도를 거두려고 하니까 아 지금 70이라는 이게 될까? 그치 시간이 없어 네, 보이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이상한 미신적인 거에 흔들리다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잃을 게 없다. 이미 이 친구들은 더 이상 내려갈 게 없기 때문에 그 미신적인 걸 추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도를 추구하는 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6등급 친구들은 1등급 받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2등급까지는 아직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네.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10문항 이상 나오진 않아요. 그치. 아까 그 그거는 8문항, 7문항 있었잖아요. 그 6모 때도 그거 다 틀려도 2등급은 나와요. 거기는 이제 아예 오답률 베스트 애들은 버리고 6등급에서 2등급 되려면 그거 빼고는 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일단은 단어부터 말씀드리면 짧게 초중 필수 단어 다시 해야 돼요, 저는. 근데 그거 잡는 거 2주일도 안 걸려요. 근데 애들이 그거 하니까 자기의 초중 생활 그 뭐 6년, 5년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진짜 2주도 안 걸리거든요, 이거 잡는 거. 그거 빨리 잡고 지금이라도 워드마스터라도 수능 기본 단어라도 다시 하면 저는 한 달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험생의 기본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단어까지 가고 저는 단어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70일 동안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다음 듣기가 이게 지금 시점에 듣기를 애들이 하라고 하니까 이상한 근자감이 있어요. 자기 약간 실수해서 한두 개 틀린 거다. 아직도 그 생각하면 어떡해. 아직도 그냥 그 생각을 틀린 해요. 거야. 네. 6모 때도 그래놓고 9모 그러니까. 때도 또 그러고 있고 너무 낙관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들은 듣기 한두 개 틀린 거는 좀 심각하다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걸 저는 추천해주고 스크랩트를 전혀 안 봐요 애들이. 그냥 틀리면 그냥 이거 찍찍 긋고 대충 대본 보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요. 근데 저는 스크랩트에 있는 표현 최근에 3월인가 그 교육청에서 풀 오버이 차를 대다라는 뜻인데 이 풀 오버를 그냥 당기다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갓길에 차를 댄다 이런 표현을 몰라서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거를 스크랩트에서 뽑아내서 학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노베 친구들은 구문을 진짜 안 해요. 진짜 너 바로 독해로 건너뛰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구문해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해 안 해도 2등급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독해라는 건 결국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석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뭐 추천하는 건 천일문 마스터. 마지막 이제 독해 같은 경우도 기출 유형별로 접근하고 이제 빈칸은 조금 버려도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이제 수능. 영어는 조금 수능까지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다. 그냥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모를 잊지 말자. 그치. 네,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육모 스타일을
아예 못 내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낼 수 내봤잖아요. 있다. 네, 육모를 이미 보여줬고 구모 씌웠지만 육모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능 때 그걸 계속 의식하셔야 되고 구모는 사실 좋은 그 표본은 아니죠. 그러니까 구모를 기준으로 공부하지 말고 그건 안 돼. 네. 절대 안 되는 거고. 육모 기준으로 공부하고 구모의 34번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렇게 충분히 모든 문항 낼 수 있다 생각하면서 육모를 기억하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가장 간단하고 짧지만 핵심 있는 말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9월 모의고사 주요 과목 각 과목 선생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비교적 쉬웠고요. 딱히 뭔가 신트렌드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었던 9월 모의고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잘 나온 친구들도 그렇고요. 생각만큼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나온 아쉬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좀 먼저 따져봤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째는 매일매일 나의 공부의 총량이 적정한 수준이었는가? 먼저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총량은 많았으나 단위 시간당 학습량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적정했는가? 라는 것도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수형 탐탐이 균형 있게 주당 공부량이 나왔는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했는데 약간 아쉬운 성적이 나왔다면 그냥 자신을 믿고 마무리를 묵묵하게 잘 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잘 나왔거나 못 나왔다면 수능에서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을 잘 따져보시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이 영상이 나가는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가 잡아놓은 라인에서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고민할 텐데요. 모의고사 성적은 매우 못 나온 또는 매우 잘 나온 하나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6월, 9월 모의고사를 포함한 올해의 모의고사의 평균에서 어떻게 됐는가 정도로 확인을 하셔야지 이게 잘 나왔다고 라인을 높이거나 이게 못 나왔다고 이거 하나 못 나왔다고 갑자기 라인을 낮추거나 이런 형태로 수시를 마지막 확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모의고사는 항상 3개 이상의 모의고사의 평균. 이제 9월이 나왔기 때문에 6, 9월의 어떠한 경향성을 좀 바라보시고 마지막 점검을 해주시면 되고요. 9월이 너무 못 나왔다고 갑자기 카드를 너무 많이 낮추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한번 간략하게 리뷰를 했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